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가자 지구에 갇혀있던 미국인이 오늘 이집트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가 국경을 열어 가자 지구 부상자와 외국인 대피를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국경은 다시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코넬 대학생이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리더를 살해하기 위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난민 캠프를 공격했습니다. 요르단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한 걸 보면 이스라엘의 난민 캠프 공격에 대한 중동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공석이었던 주 이스라엘 대사의 정통 유대교 신자인 미국인 잭 루 전 재무장관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이 오늘부터 민사 사기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미네소타주를 방문합니다. 지난주 미네소타주 하원 의원이 바이든의 도전장을 내서 주목되는 방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확정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한때 업계의 스타였던 사무실 공유회사 위워크가 다음 주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팬데믹, 이자율, 지나친 확장 등이 원인인데 파산 뉴스가 전해진 어제 오후 위워크의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이자율을 그대로 둘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발을 걸칠 수도 있는 현재 앞으로의 조치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과도 연관된 그런 이제 이스라엘 뉴스만 맨 앞에 보도를 해드릴 텐데 미국 뉴스와 아랍의 카타르에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를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알자지라는 거의 하루 종일 지금 이스라엘이 공습하는 하루에 뭐 수백 번을 공습하니까요. 그 공습 현장, 폭발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뉴스를 보도를 하지만 어떤 때때로 지금 폭발음이 들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한 차이이고 이 차이는 중동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산이 돼서 오일값 또 미국이 들어가는 것.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 전쟁을 끝내고 나면은 평화유지군을 주둔시키는 그 같은 안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가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랍의 매체와 미국의 그 케이블 뉴스들이 지금 보도하는 것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전해드립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이자율 문제도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이 법정에 출두하기도 하고 많은 뉴스가 있지만 어쨌든 이 뉴스부터 전해드리자면은 라파 국경이죠. 이집트와 가자 지구의 이 국경 참 시작하는 것과 중간과 끝나는 어떤 지점들을 생각하게 하는데 라파 국경을 열어서 지금 일부 부상자와 외국인들이 그 가자에서 갇혀 있다가 이집트 쪽으로 피해 가긴 하는데 이 라파라는 곳도 처음에 이제 국경이 만들어질 때도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막 이제 서로 평화 협정을 하면서 우리 이제는 좀 국경을 긋자 할 때 라파라는 도시를 뭐 반반씩 가른 건 아니지만 거기를 갈라서 남북으로 해서 이집트와 이제 이스라엘 사이에 국경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일부 이 라파 이쪽을 통해서만 이집트를 갈 수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라파에 살던 사람들이 이산가족이 돼버렸습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이산가족이 돼서 할 수 없이 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이집트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굴을 파서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물건도 오고 가고 하다가 그게 이제 하마스가 집권하면서부터는 아주 세련된 하마스의 훈련장, 무기고 무기를 만드는 거 그렇게 됐잖아요. 그 라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계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갔고 또 그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안도의 숨을 쉬면서 대피하는 이 라파라는 도시가 아주 그 묘한 도시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미국이 이걸 가장 많이 주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자에 600명 이상이 갇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리 국가가 나를 살려주겠지 하다가 3주일이 지나도 오도 가도 못하게 되고 공습 소리는 뻥뻥 터지고 하니까 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엄청 뒤에서 외교를 해서 이 라파라는 국경을 열기는 열었는데 열었을 때요. 처음에 미국인들 안 나왔습니다. 오늘 나오기는 나온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미국도 외교적으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저거 미국 사람들 빼내려고 연 거잖아.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요르단 국적, 또 호주, 일본 사람들, 또 누군가요? 그런 사람들, 불가리아, 체코, 인도네시아 이런 출신의 사람들만. 요르단은 중동에서도 조금 뭐 유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적의 사람들을 먼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집트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아마 1차적으로 지금 항상 모든 게 처음에 초점을 받잖아요. 이제 뭐 요르단 사람, 일본 사람들 다 나오고 나서 아마 이제 미국 사람들도 빠져나올 것으로 오늘 안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닫을지 모릅니다. Maybe 미국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닫으면 그 뒤에 또 미국이 다시 욕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부상자 80명을 오늘 이제 밖으로 그 이집트 쪽으로 가는 것을 허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은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한인분들도 미국에서도 1,000명 이상이랍니다. 가자지구에서 갇혀서 신장 투석이 필요하신 분들, 암 치료 필요하신 분들 최소한 2,000명, 심혈관 질환자도 45,000명, 당뇨병 환자도 6만 명 이상. 이건 병원에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80명만 지금 받는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이집트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해서 가장 중요한 뉴스고요. 또 다른 것은 코넬 대학교의 21살 학생입니다. 어제 그 소셜 미디어에 정말 잔혹한 말을 많이 썼더군요. 주이시 학생들에 대해서. 코넬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연방수사국에 의해서 체포가 돼서 이건 5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페이트릭 다이라고. 하마스라는 아이디로 이제 본인들 학생들이 쓰는 그런 소셜 미디어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전쟁이 이런 학생의 글을 쓰게 한 거겠죠.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 힘든 아이빌리그 대학교를 들어가서 캠퍼스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의 목을 자르고 찌르고 유대인 여자는 강간하고 절벽에서 던져버리겠어. 유대인 아이를 참수할 것이고 살상 무기를 캠퍼스에 가지고 와서 유대인을 쏘아버리겠어. 하니까 이제 연방수사국이 그를 체포했고요. 안보 굉장히 강화됐고 뉴욕의 주지사가 학교까지 방문을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주이시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이시 학생들은 따로 밥을 먹잖아요. 코셔, 그 식당에 대한 안보도 지금 굉장히 강화돼 있고 오늘 이제 이 학생이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없었다면 그냥 아이빌리그 학생이었겠죠. 시러큐스 법원에 출두를 합니다. 미국인의 그 주이시 아메리칸이 2.4%입니다. 2.4%인데 최근에 이제 인종에 따른 그런 이제 종교나 인종에 따른 범죄 희생자의 60% 이상은 주이시입니다. 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는 웬만하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위험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일상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톤이 어제 오늘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국민들도 주의하시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내놓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공화당에서 해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대사를 인준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이제 딱 그 필요한 숫자만큼만 해준 거예요. 공화당에서. 이 사람을 싫어한 이유가 있고 민주당은 다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다 찬성을 해서 공화당에서 두 사람 계산한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왜 싫은지에 대한 의견은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도 민주당도 다 이스라엘 편이니까 공화당이 더 이스라엘 편이겠죠. 민주당은 지금 갈려지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계와 친팔레스타인, 친이스라엘계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뭉쳐 있는 것이고 친팔레스타인은 정치 종교라기보다는 그저 팔레스타인 난민들, 가자지구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민주당은 갈려져 있고 공화당은 뭐 거의 친이스라엘인데 그래서 빨리 이 대사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난 여름부터 공석인데 공화당이 인준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2명만 이 사람을 인준을 했는데 잭 루라고 오바마 때의 재무장관도 했고요. 빌 클린턴 시절에 예산국장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오바마 때의 비서실장도 했어요. 한 1년 정도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왜 공화당은 그러면 거부를 했는가? 전 행정부에서 꼭 일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전 행정부에서 일을 할 때 오바마 시대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하는 것, 그 핵협상을 하는데 재무장관으로서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협상을 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을 통해서 뭐 60억 달러인가가 카타르의 에스크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돈을 이란 돈을 그것을 이란이 하마스에 줘서 하마스가 그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시차가 맞지 않는 주장을 지금 공화당 정치인들이 하면서 이 잭 루의 대사의 인준을 막아오다가 막상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니까 빨리 대사가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딱 2명 당신들 가서 찍으시오 해서 이제 이게 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랜드 폴과 린지 그레이엄. 린지 그레이엄도 엄청나게 친이스라엘이죠. 유엔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좋은 일을 안 해준다고 유엔이야말로 가장 반이스라엘적인 세계 최고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랜드 폴이야 뭐 워낙에 공화당이지만 뭐 자유주의자이니까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지지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대사가 생겼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은 그럼 잭 루는 어떤 입장이냐? 주이시고 오토독스입니다. 정통 유대교파입니다. 과거에는 두 국가 해결을 지지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뭐 오슬로 조약 같은 것 하면서 그 오슬로 조약이라는 게 야세르 아라파트 그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일 때 이스라엘 국가는 인정을 하고 팔레스타인은 국가, 네이션 단계는 아니지만 뭐 자치정부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어떠한 농간도 있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자체 분열도 있었고 파타당과 하마스로 분열을 하는 바람에 하마스가 절대로 이스라엘은 왜 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는 국가가 아니야? 해서 이게 안 되면서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이제 새로 그 이스라엘 대사가 될 잭 루는 2개의 국가 해법을 지지를 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2개의 국가 아주 이게 지금으로서는 많이 흐트러져 버렸지만 이번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면 팔레스타인도 언젠가 조건이 충족되면 국가다. 이걸 지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바마 아래서 일할 때는 그 보수적인 네타냐후를 엄청 비난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정착촌을 계속 이스라엘이 늘려가는 것을 유엔에서 그게 불법이니까 비난을 했거든요. 그 비난에 대해서도 본인은 오토독스 그 유대인이지만 그 비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청문회 할 때는 이스라엘 국가의 생존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한다. 이스라엘 그 조국 수호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하마스의 끔찍한 공격을 끝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스라엘 방어권 또 미국 인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 분쟁 확산 막는 것, 이란 영향력 저지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대사가 됐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난민 캠프를 또 폭발을 했습니다. 어제 폭파한 그곳이에요. 자말리아 난민 캠프 아주 큰 난민 캠프라고 하죠.
중동 매체는 지금 전부 그 뉴스인데 미국은 지금 뉴스가 이미 다른 데로 돌아서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또 갑니다. 앤토니 블링켄 국무장관도 주이시고요. 이스라엘 대사도 주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로 완전히 지금 미국은 바뀌어버렸는데 자말리아 난민 캠프를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은 하마스 리더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주 빌딩들이 많은데 그 많은 빌딩들이 한꺼번에 그냥 확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 큰 분화구에 보니까 몇 개의 빌딩이 그냥 다 재가 돼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아래에 하마스 터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장하기는 하마스의 시니어 리더 한 명을 살해했다. 이브라힘 비알이라는 리더를 살해했다 하고 하마스는 그 사람 거기 없었는데 확인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이 난민 캠프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빌딩 몇 개가 다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숨졌겠습니까? 확인도 지금 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마스 지도자와 전투사들을 우리가 숨지게 했다 하고 하마스는 아닌데 거기 없었는데 이거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아직 확인은 불가능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디오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분화구 속에서 빌딩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시에 거기에 있었으니까 손으로 그게 판다고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구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아니면 작은 그 분화구에 비해서 파리만큼의 그 면적도 안 되는 삽으로 파서 누구를 구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알자지라에서는 보도가 되고 미국은 이미 다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그리하여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요르단이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소환했으니까 이건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쟁이 웬만큼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게다 대고 요즘 총격 사건도 많은데 이러한 이스라엘계와 아랍계 이러한 그 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사회가 더욱더 그 불안해지고 뭔가가 안정되지 않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어제도 사령관을 살해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럼 10월 7일 공격 사건 그 사람이 살해됐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마스의 그 최고의 군 지도자는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58살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역사는 어떻게 하여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분쟁이 오게 됐는가를 가족사로 전부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어요. 65년생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저 예루살렘 저 북쪽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고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난민 캠프에서 살게 된 거예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65년도에 난민 캠프에서 일어나서 67년도에 이제 전쟁이 있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라다가 대학에서 지금 하마스의 최고 총사령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굴도 잘 몰라요. 젊었을 때 얼굴만 있어서 아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길 가다가 그를 봐도 모를 것이다. 이 정도거든요. 목소리는 가끔 냅니다. 낮은 목소리. 실루엣만 쫙 내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태어나서 별로 의식이 없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명은 지금 하마스에서 같이 일하고 또 한 명은 파타에서 일을 합니다. 친구 따라서 좀 의식화가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슬람 그런 조직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마스를 만들고 하마스가 만들어지자마자 몇 주일 뒤에 지금 하마스의 총사령관인 모하메드 데이프가 거기에 가담을 합니다. 거기 가담해서 그동안 이 사람이 그 살해 위협을 받은 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남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다가 이스라엘이 1톤을 폭탄을 터뜨려서 그 집 사람들 다 숨지고 그리고 어디 가다가 자동차를 또 폭파시켜서 경호원들 다 숨지고 이 사람 지금 휠체어에 타고 있죠. 눈도 한쪽 없고 팔다리 없고 이 상황에서도 1990년대부터 계속 하마스를 이끌어서 그저 허접한 테러 집단을 이스라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화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그 무기를 잘 만든답니다. 그리고 2021년인가요? 그 즈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붙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 사람은 뭐 여기저기를 수십 년을 여기저기서 살겠지 집에서 살겠습니까? 집을 폭발을 해서 당시에 7개월 된 딸, 3살 된 딸, 아들, 아내가 다 숨졌습니다. 장례식에 못 갔죠. 장례식에 가면은 숨지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한 우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숨을 쉴 수가 없다.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이 있더라도 이스라엘로부터 우리는 받을 것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수없이 이스라엘이 난민 캠프를 공격을 하면은 하마스 사령관이 숨졌다 이런 뉴스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사령관들은 많아요. 모하메드 데이프 D-E-I-F 데이프라는 게 아랍어로 게스트 손님이라는 뜻이래요. 이 모하메드 데이프라는 사람이 죽었다 소리를 들으시기 전에는 이게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미국의 분위기나 아랍의 분위기나 너무 험하고 미국의 정치계도 지금 분열됐고요. 뭐 3차 대전 얘기도 여전히 들먹거려지고 있는 오늘 11월 첫날이네요. 뉴스를 전해드리고 보니까. 잠시 뒤에 이제 미국 뉴스, 오늘 미국의 핫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세상이 험해도 미국 대통령 할 일 다 합니다. 미리 뭐 예정됐던 뭐 백악관 방문객을 맞는다던가 이런 것들 전부 하는데 오늘은 미네소타주로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네소타주에 무슨 필립이었는데요. 딘 필립스 3선 연방 하원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언감생심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잖아요. 예비선거에서. 그래서 이제 필립스 의원의 지역구 바로 옆인 노스필드라는 곳에 가서 그곳은 이제 그 농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간답니다. 정책에 맞춰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딱 미리 예정됐었던 지역이라고는 해요. 이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바로 옆이니까 뭐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네소타주 갔으니까 또 선거 기금 모금도 하는 것도 미니아폴리스 같은 데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부자 이제 만약에 미니아폴리스에 가서 이제 기금 모금 같은 것 하고 그곳에서 다른 정치인들도 돕고 하게 될 텐데 기금 모금으로 그러면 이 필립스 의원에게 전에 기부했었던 사람 가운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오늘 그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미 필립스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뉴햄프셔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선거 등록하고 후보로서 선거 캠페인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책 차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딘 필립스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대통령의 그 생각과 정책과 다른 투표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단지 새로운 시대, 좀 젊은 대통령이 나와야지 된다. 이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 속에 보면 뭐 가족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크게 내놓은 것은 이제 좀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은 물러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공화당 내부 사람들에게 엄청 야단 맞고 있어요, 지금.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내부 사람들한테 야단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심지어 민주당 내부의 지지율이 내려가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기기 위해선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갈 표가 조금이라도 흩어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미움을 받을 테고 그 밖에는 이제 그 마리안 윌리엄슨이라는 오프라 윈프리의 한때 멘토였었다는 여성 후보가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후보로 나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이제 민주당을 탈퇴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는 새로 나올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뉴욕 법정에 서는 게 빅뉴스입니다. 부동산 사기 민사 재판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한 그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 그 총무처장관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기한 이 그 사기 해서 뭐 2억 5천만 달러 벌금 내게 하고 뉴욕에서 사업을 아예 트럼프 파운데이션이 못하게 하고 하는 뭐 최종적인 판결은 판사가 내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들 2명은 에릭 둘째 아들과 큰아들 그 트럼프 주니어는 사업에 직접 관여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수석 부사장이에요. 사실은 뭐 이방카 트럼프도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같이 일을 했죠. 그 엄마가 다른 또 다른 그 성인 딸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제 또 엄마가 다른 지금 아들은 아직 어리니까 관여하지 않는데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피고입니다. 피고 자격으로 증인석에 서고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번인가를 이 같은 케이스로 법정에 출두했지만 그때는 본인이 증인 자체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마이크 코엔에게 뭐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월요일에 증언을 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요일이죠? 큰아들, 내일은 작은아들, 모레 금요일은 원래 큰딸이 하기로 했다가 큰딸 뭐 생일이라서 생일 좀 즐기십시오 하고 큰딸이 수요일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하고 딸이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이 딸은 증인으로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고 또 그 뒤에 오빠들과 한 뭐 겹쳐지는 이런 부분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을 때 처음에는 피고였는데 증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가족 전체가 지금 뭐 공동 피고인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사업 기록 위조, 보험 사기, 음모 등의 혐의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뉴스맥스와 그 트럼프의 아들이 신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마녀 사냥이다. 주류 언론과 늘 하는 얘기예요. 주류 언론과 워싱턴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한다. 아마 수천 년 감옥에 보내고 싶어 할 거야. 아니면 사형에 처하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 우리는 정의의 사도다.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결백한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들도 딸도 아버지도 그냥 마녀 사냥이다.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캠페인 팀으로 가지고 갑니다. 판사는 뭐 아서 앵고론 판사가 전에 이미 판결은 내렸어요. 트럼프 가족 사업은 사기다. 재무제표에 정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과장해서 뭐 돈 많이 융자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때는 뭐 보험료도 낮추고 뭐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하는 사람 다 그래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현명하게 절세를 했다 해서 대통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뭐 어떻게 벌을 주는가 민사이기 때문에 그 점인데 그걸 지금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원 의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임 그 하원 의장이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뭐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갑자기 하원 의장이 된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이 복음주의가 하원 의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가 솔솔 들리거든요. 오늘은 이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 받고 뭐 뇌물 받고 했었던 것을 보도를 한 탐사 바로 이제 그 보도 그 마더 존스 아니네요. 다르네요. 이건 마더 존스. 마더 존스는 굉장히 좀 진보적인 매체입니다. 마더 존스의 워싱턴 지국장인 저널리스트 데이비 콘 책도 많이 썼어요. 정치에 관한. 이 사람이 지적을 한 건데 뭐 사실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긴 해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사실은 당선될 때 정치계에서는 이 숨진 존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인구가 65만 명밖에 안 되는 당시에 엘라스카의 주지사 그러면 어느 주 LA가 400만 명이잖아요. 도시가
LA 카운티는 1,000만 명이고 엘라스카 주 전체로 뭐 땅은 커도 인구는 6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곳의 주지사인 세라 페일린을 당시에 뭐 여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맥케인이 나이가 많으니까 40대 젊은 여자다 해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딱 선택을 했었잖아요. 그때만큼 놀랍게 다른 사람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떨어지고 이제 마이크 존슨이라는 하원 의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의 기독교 근본주의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뭐 동성애는 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과실이 없으면 이혼은 불가하다고 한다던가 전국적으로 낙태를 금지한다고 한다던가 이걸 넘어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분은 18세기의 가치를 현대 21세기에 요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 리트머스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와이프도 자격증이 있는 그 기독교 카운슬러라고 하잖아요. 그 와이프하고 루이지아나예요. 이 사람은 지역구가 루이지아나주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비디오가 있습니다. 바티스트 교회에서 연단에서 연설을 하는데 무슨 기독교의 뭐 성서적 관점에서 본 뭐 이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 후보자를 앉히고 이렇게 물어봐야지 된다고 당시에 그때도 이미 연방 하원 의원이었었죠. 이번에 신임 하원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세계관이 뭔지 알고 싶다. 이 나라의 미국의 기독교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고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기독교, 성서적인 바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대해서 정부, 미국, 사회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바로 이 저널리스트는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임 하원 의장이 환경운동가들을 악마에도 비유를 했거든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무시한다 하면서 악마에 비유하고 그들이 악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진리를 딱 그 진리로 본인들이 만들고 나머지를 이제 거꾸러뜨리는 뒤집어 놓는 그래서 급진적인 환경주의자들은 신이 아니라 환경이 신이라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지금 신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럼 2019년도에 한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 전에 하원 의장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인터뷰를 팍스의 션 해니티와 했어요. 션 해니티가 이것저것을 물어보니까 성경책을 보면 나의 세계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엉겹결에 하원 의장이 됐고 하지만 매사를 하원 의장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성서에 입각해서 리트머스 테스트를 하려고 본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너무 집중이 돼서 많은 것이 가려지고 있지만 정치계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게 모든 사회로 연결이 되잖아요. 낙태, 무슨 뭐 동성 결혼, 기타 등등 뭐 이렇게요. 잠시 뒤에 한인타운에도 있는데요. 위워크 오피스. 많은 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이 위워크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파산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위워크부터 말씀드리죠. 10월이 가고 오늘 11월 첫날이네요. 10월 달은 늘 주식시장이 나쁘잖아요. 거의 매년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또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10월 달이 지나갔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괜찮은데요. 파란색인데요. S&P 500도 파란색이고 그리고 제가 안경만 끼면 항상 저렇게 수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우지수도 26.78포인트 올라갔고 나스닥 오늘 제법 오르네요. 73.94 S&P 500도 13.88 11월 때니까 확 바뀌네요. 10월 달에 뭐 하기는 좀
그 실적, 회사 실적이 나빴던 경우도 많고 하는데 위웍은 어제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막 한 40% 정도는 빠졌고요. 어떤 매체는 32%라고 하던데 한 40% 정도 빠진 것 같더군요. 올 들어서 위웍 주식값이 거의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96% 이상이 내려갔으니까. 그것도 주식 상장 처음에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나중에 2021년도인가 했는데 이 위웍이라는 게 공유 오피스다 해서 팬데믹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었죠. 사무실에 어쩌다 가야지 된다던가 아니면 그런데도 뭐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조명도 아주 잘 해놔서 천정에 조명도 잘 해놓고 그리고 무슨 뭐 녹음실 같은 것도 있고 일하기 쉽게 미팅룸도 있고 그런데도 일반 사무실보다는 조금 싸고 그래서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에도 있잖아요. 위워크 오피스 아직도 있겠죠? 그런데 뉴저지주에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랍니다. 지금 위워크에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체가 다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 뭐 로이터를 포함한 해외 매체도 다 해보니까 결국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위워크의 경우는 그 손정희 씨가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스타였습니다. 이 업계의 스타였는데 빚이 산더미고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시작됐을 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우리가 다 사무실을 가질 수 있어. 그리고 얼마나 유연해. 시간 예약도 했잖아요. 아주 새롭게 인터넷으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날 쓴다 하고 딱 예약해 놓으면은 되는 거고 임시로 필요한 때만 쓰는 얼마나 유용했는가 했는데 이게 문제는 너무 많이 확장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돈을 빌렸고 뭐 확장하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겠죠. 너무 많이 뭐든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견제와 통제를. 그런데 게다 대고 재택근무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시작이 돼서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이랬었는데 재택근무가 되니까 사람들이 뭐 공유 오피스에 갑니까? 그 뒤로는 이제 줌이 확 퍼지게 됐죠.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줌, 뭐 구글 줌, 뭐 모든 것을 거의 다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뭐 좀 인기가 없어지죠. 해서 이 위워크가 딱 그 오피스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하던 것을 조금 이제 없애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줄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버텼죠. 겨우겨우 버티고 2021년 맞네요. 굉장히 낮은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가치로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소프트뱅크는 계속 적자를 내면서 막 수백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도 안 됐던 겁니다. 결국은 2019년 당시에 전성기 때였죠. 2019년, 2020년부터 팬데믹이었죠. 전성기 때 회사의 가치가 470억 달러였는데 그런데 98%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치를 해서 지금 현재 39개국에 777군데의 이 위워크 사무실이 있는데 미국에 제일 많아요. 229군데 브랜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자율이 상승했으니까 이런 것을 운영을 하려면 39개국에 777개 그리고 이게 위워크라는 게 굉장히 큰 데를 해야 되잖아요. 에퀴터블 빌딩도 뭐 한 층을 다 쓰는 것 같던데 그러면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고 그 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거는 집처럼 뭐 30년 고정 모기지가 아니잖아요. 변동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는 확장될 때 자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위워크가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짧게 말씀드리죠. 한인분들이 워낙 많이 일하고 계시니까 전국 부동산협회와 다른 주거용 부동산 여기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있고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결국은 뭔가 그 커미션을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부풀리기 위한 공모를 했다. 지난 7년 동안 해서 17억 8천만 달러 손해배상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은 아니고요. 미주리, 캔사스, 일리노이에서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집을 판 26만 채 이상의 집의 셀러가 브로커의 일은 줄어드는데 뭐 여전히 뭐 6%로 하면서 부담을 줬다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회사들은 뭐 합의를 한 그런 회사도 있고요. 그래 당연히 뭐 이렇게 되는 때는 오늘 부동산 회사들 주식값도 많이 내려갔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때는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서로 뭐 무역이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중동에 대해서도 중국이 뭔가 우린 중재하고 싶어 한다고도 하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들 때문에 2022년 이후에 두 나라 지도자가 직접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세계 넘버 원 경제대국, 넘버 투 경제대국이. 남중국해 문제도 많았죠. 해서 이제 뭐 필리핀과 이 중국이 이슈가 됐을 때 미국이 또 필리핀 편을 들어주기도 했는데 아시아 파시픽 경제협력 그 정상회의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왕이 외무상이 드물게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해서 워싱턴에 며칠 전에 왔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해결을 한 건데 미국에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벤자민 네탄야후의 아들은 지금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 뭐 각 사람들이 다 일하다가 생업을 그 뒤로 하고 예비군으로 갔잖아요. 아직 젊어요. 젊은데 어제 마이애미에서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대부분 미국에서 많이 살았어요. 아버지도 미국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런 매체를 보지 말라고 막 주장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이 아들은 이스라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이애미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채널 14만 시청해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본인은 최전선에 있는데 왜 마이애미 비치에서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삶을 즐기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새롭네요. 벤자민 네탄야후의 아들은 마이애미에 있습니다. 아주 젊어요. 어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지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생각보다 어려 보여서 그러네요. 37살이네요. 37살인 것 같고요. 벤자민 네탄야후 아들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되겠어요. 자, 가을이 돼서 오늘 11월 1일인데 스타벅스에서도 던킨에서도 가을이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쪽으로 가면서 빨간색 컵이 등장하고 스페셜 드링크 같은 것 여러분 드실 수 있게 되네요. 오늘부터 강혜신이었습니다.